오늘 논어 8일편 6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6장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두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계시 여 태산 자위 염유왈 여 불렁구여 대왈 불렁 자왈 오호 정위 태산 부려 인방호. 계시가 태산으로 여행을 가려 하자 공자께서 염유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말릴 수 없겠느냐. 염유가 못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 태산이 인방만도 못하다는 말인가. 여기 8일 6장에서 이제 공자께서 계시가 황제가 할 수 있는 태산에 제사 지내는 것을 자기가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 계시는 이제 일개 제후국의, 제후도 아니고 제후국의 대부였을 따름인데도 두 단계나 자기 신분에서 두 단계나 뛰어넘는 짓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가 무너진 것을 탄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175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춘추좌전에서 그 미연대의, 즉 말은 미약하지만 그 뜻이 크다는 거죠. 미연대의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만일 좌전의 제1편인 정백이 단을 은에서 이겼다. 정백, 극, 단어, 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대체로 춘추 필법을 알 수 있습니다. 정백은 제후였습니다. 춘추 시대에는 왕도가 쇠미하고 오패가 일어났는데 오패 중에서 정나라 장공, 즉 정백이 제일 먼저 패자로 불렸으며 이어서 제나라 황공, 진나라 문공, 진나라 목공, 송나라 양공 등이 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좌전 제1편 속에서 공자의 미연은 어느 글자에 있을까요? 바로 극, 이길 극자에 있습니다. 단은 정백의 친동생인 공숙단을 가리키며 이 제1편의 뜻은 형제를 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극자에는 적대라는 뜻이 들어있으며 적을 공격하여 무너뜨리는 것을 극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백극단은 결과적으로 정백이 동생을 적으로 대하는 방법을 썼다는 뜻입니다. 즉 먼저 동생을 가르쳐 사전에 악을 예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 행위를 일부러 조장해 놓고 끝에 가서 인의를 가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춘추 필법은 이길 극 한 글자의 미연에 있으며 정백의 죄상이 천추에 남도록 확정지은 것입니다. 즉 극자 한자를 썼기 때문에 정백의 인을 저버린 행위가 역사에 남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극자가 아니고 단순히 살자나 죽일 살자를 썼다고 그러면은 단이 무슨 잘못을 해서 죽였거나 아니면은 범죄를 저질러서 죽였거나 할 수 있다는 포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백이 불인한 것을 확실히 인지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극자, 이 한 글자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연대의라는 거죠. 말은 미약하지만 뜻이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그 한 글자로 정백의 불인을 역사에 밝혔다는 거죠. 좌구명은 그 역사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읽어 보았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백, 즉 정나라 장공은 맞이였는데 어머니 강씨는 그를 혼수 상태에서 낳았기 때문에 몹시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심리학 문제가 대두되는데 강씨는 그때 놀란 나머지 장공에 대해 호감을 가지지 못하고
늘 마음이 꺼림칙했습니다. 이 이야기로도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청소년의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청소년들의 정서가 주로 어린 시절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소가 그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서부터 빈궁한 사람, 특히 고아들은 대부분 극단적인 심리를 갖기 쉽습니다. 나도 전에 외롭고 가난한 소년들 여러 명을 길러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나는 그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빈곤한 가정이나 고아 출신은 결국 두 갈래 길을 가게 된다. 세 번째 길이란 없다. 하나는 그가 나중에 성공하면 사회에 대해 몹시 동정적이어서 할 수 있는 한 남을 돕는다. 자신이 고난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가 성공한 후에도 사회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사회의 어떤 일,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고 정오하게 된다. 그는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동정해 주었던가, 사회가 어떻게 공평해 하면서 심리적으로 줄곧 불만을 품게 된다.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심리는 똑같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형성되는 것입니다. 왜 같은 원인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유전과 교육의 문제에까지 관계가 되는데 위전편에 나왔던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의 단락을 참조하면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현실에서 동떨어지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하다고 이야기했었죠. 앞에서. 그래서 사회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과원을 세우고 아무리 잘 돌봐주어도 아이는 계속 반감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친부모 아래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의 꾸지람을 들으면 화를 내지만 그때가 지나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고아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꾸지람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는 않더라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런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또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나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여러 방면에 대한 지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정백의 어머니 강씨가 아들에 대해 심리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들도 비정상적인 심리를 가지게 되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씨는 뒤에 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가 바로 단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장자가 아버지의 지위를 계승하였으므로 장래에 제후를 계승할 자는 당연히 정백이었습니다. 중국의 옛말에 황제는 장자를 사랑하고 백성은 막내 아들을 사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신분을 계승할 장자를 사랑하고 일반 백성은 보통 나이 들어 낳은 막내 자식을 좋아한다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씨는 둘째 아이를 낳은 후 남편에게 장래에 이 둘째 아들에게 제후 자리를 계승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전통 관습상 그럴 수 없는 일이었기에 뒷날 결국 정백이 아버지를 이어 제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강씨는 장자인 정백에게 둘째 아들 단을 제라는 제일 좋은 지방에 보내어 그곳 책임자가 되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백은 어머니의 청에 대하여 제 지방은 결코 좋은 곳이 아닙니다. 살기 어려운 땅이며 발전시킬 가치도 없는 데다 경제적 가치도 없고 또 정치적 중심지도 아니니 동생을 그런 지방으로 보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른 지방으로 바꾸는 게 좋겠으니
어머니께서 다른 곳을 선택해 보십시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을 은이라는 지방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쟤는 당시 정나라의 땅으로 군사, 정치면에서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정백은 화근을 길러 뒷날 화를 입게 될 일을 사전에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백은 권모술수를 써서 자기가 어질고 의리가 있느냐 그럴듯한 말을 꾸며대어 어머니를 속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앞에서 하기편에서 나왔었죠. 교원영색 선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말로 꾸미고 낯빛을 좋게 하는 사람 중에 이난이가 드물다고 했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고려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권할 때는 좋은 말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꿍꿍이는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공자가 이 이야기를 춘추에 써놓은 것은 정백이 도덕을 따르지 않고 권모술수를 썼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뒤에 어머니 강씨와 동생 단이 병사를 모집하고 말을 사들이며 건초와 식량을 쌓는 등 반란의 징후가 뚜렷해지자 좌우 대신들은 이 사실을 낱낱이 정장공에게 보고했습니다. 정장공은 자신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우선 두고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의 속셈은 여우꼬리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으니 여우꼬리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간웅들의 정치적인 권모술수였는데 도덕정치라면 절대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도덕정치와 권모술수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구나 상대가 친동생이었으니만큼 동생을 감화시키고 그 일을 사실대로 어머니에게 알려 사전에 예방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백은 마치 적의 범죄 행위를 조장하듯 동생을 내버려 두었다가 마침내 어머니와 동생이 결탁해서 반란을 일으키자 군대를 동원해서 동생을 제거해버렸는데 이와 같은 일은 절대로 해서 안 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조조가 천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하기 위하여 유비와 송건을 길렀는데 조조의 이런 수법은 정장공을 본받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첫째 가는 간웅은 정장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춘추를 쓰면서 왜 이 사건을 시작으로 삼았을까요? 이는 바로 사회의 변란이란 결코 보통 사람이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신이나 지위 있는 사람들이 품기를 나쁘게 만든 탓이며 난이란 것은 위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계시의 태산 여행 이야기에서 태산이 임박만도 못하다는 말인가 하고 공자가 말한 것도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다음은 공자가 말한 원칙입니다. 자왈 군자 무소쟁.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다툴 바가 없다. 필야 사호. 필야라는 것은 필정이겠죠. 반드시 다투어야 한다면은 사호, 사는 활을 쏘는 거죠. 활쏘기일 것이다. 업양이성, 하이엄, 기쟁야군자. 업은 이제 간단히 손으로 업하면서 상대에게 인사하는 거죠. 서로 업하고 사양하며 성은 이제 사대에, 활 쏘는 사대에 오른다는 거죠. 사당에 오르고 하이엄, 내려와서는 벌주를 마시니 기쟁 그 다툼이 군자답다. 기쟁야 군자. 이는 인류 문화의 기본 문제를 말한 것으로 공자는 하나를 들어보여 나머지 셋을 깨닫게 하는 교육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말하는 군자는 소인과 대립되는 명칭으로 하나의 부호와도 같은 말인데 왜 군자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왜 소인이라고 했을까요? 정의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도 어떤 일에 있어서는 좋지만 어떤 때에는 나쁘게 변하기도 합니다. 또 나쁜 사람은 대체로 모든 일에 나쁘지만 때로는 어떤 일에서 좋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또는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철학적인 관점으로 토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좋고 나쁨을 사업과 공로를 기준으로 해서 말해야 합니다. 지금 공자가 말하는 군자는 철학적 입장에서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추상적인 대명사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말하는 군자는 남과 다투는 바가 없는데 비단 사람들과 다투는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일에 있어서도 다투는 바가 없어 모든 것을 예를 갖추어 사양하며 얻습니다. 이것을 예양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공자께서 얻는 것도 예양공금양이라고 그랬죠. 양으로서 얻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투는 바가 없다는 것은 곧 기를 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자는 당시의 활쏘기 풍습을 들어 군자의 입신, 처세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활쏘기는 유계, 즉 예악, 사어, 서수의 하나로서 군사훈련을 말합니다. 유계라고 하면은 이제 조나라 때 귀족 자제들 교육시키던 6가지 기능, 기예를 이야기하는데 예는 물론 예법이겠고요. 악은 음악, 예술이겠죠. 사는 이제 활쏘기, 무예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는 이제 말 타는 거. 근데 이제 여기에는 전차, 옛날 전차, 수레를 모는 법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사어는 다 군사훈련입니다. 그래서 서는 이제 요즘 말하는 글쓰기, 붓글씨, 수는 이제 산수, 수학이겠죠. 6가지를 유계라고 합니다. 공자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활쏘기 시합을 시작할 때에는 서로 마주보고 경례로서 미안함, 즉 예양을 표시합니다. 예로서 양보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 시합을 시작한다. 시합이 끝나면 누가 이기고 누가 졌든 간에 서로 마주 대하고 술 한 잔을 마시면서 이긴 사람은 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진 사람은 잘 배웠습니다. 하고 말해 모두 예의를 갖춘다. 이는 비록 경쟁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항상 인문의 예를 지키는 것이다.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까닭은 바로 이런 문화정신 때문이다. 사실 동물로서의 인류가 뭐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사람답다 할 수 있는 까닭은 사상이 있고 문화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이런 작은 일을 논한 까닭은 바꾸어 말하면 사람이 꼭 다투면서 살아야 하느냐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인간관계나 일에 있어서 경쟁은 있기 마련이지만 합리적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본문에서 서로 업하고 사양하여 사당에 오르고 시합이 끝나면 내려와서 벌주를 마시니 그 다툼도 군자답다. 업양이성, 하이음, 기쟁야 군자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라도 늘 군자의 태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그리스의 민주사상과 유사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민주를 말했는데 이 문제는 논어 속에 따로 제목을 두어 다루고 있으므로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사람으로서의 입신이나 처세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다 민주정신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민주정신은 예양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서양의 민주정신은
법치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예양과 법치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법치는 관리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예양은 개인의 내재적, 자발적 도덕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위정편에서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 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법과 형벌로서 백성을 다스린다면은 백성들이 형벌을 면할 수는 있겠지만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그랬죠. 대신에 덕과 예로서 다스린다고 그러면은 부끄러움을 알 뿐만 아니라 정치의 목적에도 맞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치와 예양이 다르다는 거죠. 다시 다음을 보면서 한 걸음 나아가 우리의 문화정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하문활, 자하가 물었다. 교소천에, 교소는 이제 아름다운 웃음이겠죠. 아름다운 미소. 요 천자는 아름다울 천자, 예쁠 천자인데 논의 집주에서는 천자를 이제 보조개로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개가 들어가 있는 예쁜 웃음, 교소천에, 미목반에, 미목은 아름다운 눈동자인데 여기서 눈 예쁠 반자입니다. 반자는. 그래서 집주에서는 또 이 반자를 흑백이 분명한 것, 눈동자에 흑백이 분명한 것을 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해석을 보면은 보조개 지은 예쁜 미소, 반짝이는 아름다운 눈동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소이위현해, 소자는 흰 비단, 힐 소자인데 흰 비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흰 바탕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소이위현이라고 그러면 원래는 흰 비단에다가 이제 채색을 해놓은 것,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소이위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흰 바탕에 고운 문이 이루었네. 라는 시는 합이야. 무엇을 이름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회사 후소. 회는 그림 그릴 회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회화라고 그러죠. 그림을 그린다 할 때. 회사, 그림 그리는 일, 그림 그리는 일은 후소. 요거는 소자는 이제 흰 바탕, 흰 비단을 뜻하는데 흰 바탕이 준비되어 있는 후에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있은 뒤에 된다는 뜻이다. 왈, 자하가 말했다. 예후호. 그 예가 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예가 다음이라는 뜻입니까?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기 여자 상냐. 여기서 기는 이제 발자, 필발자하고 뭐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기는 이제 발자하고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뭐 개발이죠. 개발한다 내지는 일깨워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여자라고 그러면 나 여자죠. 나를 일깨워주는 사람, 나를 일깨워주는 사람이 상은 이제 자하니까 상이로구나. 시가 연시의, 시는 비로소 시자죠. 비로소 가하다. 더불어 시를 이야기할 만하다는 거죠. 시를 논할 수 있겠구나. 공자와 자하가 옛사람의 시를 토론하고 있는데 이들은 결코 문학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옛 선인들이 시나 사를 짓는 것은 병이 없는데도 신음을 하듯 까닭없이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담겨 있는 것이므로 공자와 자하는 여기서 시 한 수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 해자는 오늘날 노래 속에서의 아자와 같은 것으로 어조사 아자며 해자도 맹어조사 해자입니다. 실질적인 뜻은 없습니다. 교소의 소는 곧 웃는 것인데 어떻게 웃는 것을 말할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쓴 웃음, 고소, 큰 웃음, 대소 등 웃는 모습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소는 광고 속에서 볼 수 있는 여인의 웃음처럼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웃지 않는 것 같기도 한 사람을 매혹시키는 그런 미소를 말합니다. 교소도 묘사하기 어려운데 또 천혜가 나옵니다. 천은 어떤 뜻일까요? 영화 속에서 연기하는 여배우의 표정처럼 경망스러우면서도 약간의 유혹성을 띠는 웃음, 이것이 곧 교소천혜입니다. 그러면 미목반해는 무엇일까요? 예쁜 눈동자, 미목만 해도 이미 대단한데 또 바라보니 반해, 눈빛은 무정한 듯하면서도 정을 가득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위 위현해의 소는 흰 종이 같은 것을 말하며 위현해는 그 흰 바탕에 예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말하는데 오늘날의 문학수법으로 이 시를 다루어 본다면 몇 권의 훌륭한 소설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자하는 공자에게 이 세 구절의 시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물론 자하는 시의 문자적인 뜻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이 세 구절의 묘사가 너무나 묘하여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공자는 그림 그리는 데는 흰 바탕이 있어야 채색을 하여 아름답게 된다는 뜻이다. 회사후소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그림이 완성된 후에야 흰색의 중요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흰색의 바탕이 있어야 그림도 아름답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를 오늘날의 인생 철학으로 말하면 사람이 화려하면서 평담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술적 관점에서 말하면 그림이 화면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 예술적 가치가 적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집을 지을 때 적당한 공간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도 이런 이치입니다. 이것은 공자의 개발식 교육이었는데 총명한 자하는 듣자마자 곧 이해하고 자신이 깨달은 바를 보고했습니다. 예는 그 정신이 먼저이고 예의는 그 다음이라는 말씀입니까? 다시 말하면 자하는 예는 겉으로 나타난 형식인 예의보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이게 예후호 앞에 예후호라는 게 예가 그 다음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이 부분에서 이제 집주에서 주자는 이 부분을 그래서 주자는 예를 이제 충실하고 신의가 있는 것, 충신을 지른 그 바탕이죠. 근본이죠. 예의 바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신을 바탕으로 한다. 이것이 이제 이것이 이제 그림 그릴 때 분소는 흰 바탕이라는 뜻입니다. 흰 바탕을 우선으로 한다. 흰 바탕이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거와 같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가 이제 충신이 되겠죠. 비유하자면은 충신을 바탕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덧붙여가지고 송나라 때 학자였던 양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충신지인, 충실하고 신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이학내에서 예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무기진, 구자는 이제 만약 뭐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그 바탕, 곧 충신이겠죠. 그 바탕이 없다고 한다면은 얘는 헛되이 행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충신이 있어야 얘를 배울 수 있고 행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회사 후소의 설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백원 선생은 이제 담백함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논어 집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자니 맹자가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은 하나의 즐거움이다. 덕천하 영재의 교육지 일랑야라고 한 말이 생각나서 감회가 느껴지는군요.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된 사람은 공자가 학생을 격려하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즉 공자는 나를 일깨워주는 이는 바로 상의로구나 하고 말하여 자하가 대답을 아주 잘했을 뿐만 아니라 공자 자신을 일깨워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일의 책임자가 된 사람은 공자의 이런 정신을 본받아서 부하가 좋은 의견을 내면 곧 맞아 자네가 좋은 의견을 내었어 하고 말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성공하는 지도자입니다. 공자는 자하를 계속 칭찬하여 비로소 너와 더불어 시를 말할 수 있겠구나 하였는데 이는 자하가 진정으로 시를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논에서 공자와 더불어서 시를 논할 수 있겠다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죠. 앞에서는 자공이 나왔었고요. 지금은 자하가 나왔는데 사량좌라는 사람, 북송 때 이제 이학가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자공은 학문을 논함으로써 시를 알게 되었고 시를 이해하게 되었고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자공이 물었을 때 비니무첨하고 부이무교하면 어떠냐고. 그래서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며 학문을 물었었죠. 그러면서 여절, 여차, 여탁, 여마라는 식구가 나왔었죠. 그래서 시를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하는 이제 지금 이것처럼 시를 논하면서 교소천에 미목반에 이런 시를 논하면서 이제 학문, 예가 그 다음이라는 것, 예의 정신이 먼저고 예의는 그 다음이라는 것, 외적인 표현은 그 다음이라는 것을 학문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 다 가히 더불어서 시를 논할 만하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를 가르치는 것은 결코 시인이 되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고리타분하게 관문, 폐호, 음시비 같은 시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에 담긴 정감을 통해서 입신처세의 도량을 기르고
시에 함축되어 있는 인생과 우주의 경지를 이해하는 것이 곧 시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사람은 소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평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중용에서 부귀에 처해 있으면 부귀한 대로 행하고 빈천에 처해 있으면 빈천한 대로 행한다. 소부귀 행호부귀 소빈천 행호빈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귀에 처해 있으면 부귀한 행동을 한다는 건데 인색하지 않다는 거죠. 인색하지 않고 또 빈천에 처해 있으면은 그 본분을 넘어서서 사치하지도 않으면서 한다는 거죠. 그대로 그에 맞는 자기 신분에 맞는 분수에 맞게 행동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빈천에 처해 있더라도 비천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서 다시 훗날에 이르러 인생의 도리를 말한 다음에 두 구절이 생각납니다. 오직 대영웅만이 자기 본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고 참으로 명사라야 스스로 풍요롭다. 유대영웅 능본색 시진명사 자풍류. 여기서 풍류가 나오네요. 이 풍류라는 것은 이제 내재적인 자기 수양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풍모 정도 되겠죠. 우리 풍류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한량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한량은 좀 안 좋은 뜻이죠. 할 일 없이 놀고 먹는 그런 사람을 한량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풍류는 내재적인 교양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탈한 성격,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같은 거, 그런 걸 풍류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대영웅이란 본래 모습이 평범하니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은 곧 가장 평범한 사람이요. 가장 평범한 사람이 또 가장 훌륭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우 총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듯이 보이는 법인데 사실은 또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 더없이 어리석어지면 정말 더없이 총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철학상의 한 기본 문제입니다. 사람은 본디 총명한 사람도 없고 또 어리석은 사람도 없습니다. 어리석음과 총명함은 시간상의 차이일 뿐입니다. 총명한 사람이 1초 만에 이해하고 반응한다면 어리석은 사람도 50년쯤 지나면 알게 될 것이므로 이 50년과 1초라는 시간의 차이일 뿐 훌륭한 것과 평범한 것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대영웅의 본래 모습은 평범하고 담담합니다. 권자에 올라서도 그렇고 권자에서 떠나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국보는 사람을 선택했을 때는 약간의 시골티 나는, 즉 촌티 나는 사람을 쓰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이 시골티일까요? 나는 시골 민간인 출신으로 시골 출신이 대개 그렇듯 일생토록 시골 사람 모습이고 무슨 별달라 보이는 것이 없는데 이런 것이 시골티입니다. 그래서 평옥린이나 좌종당 같은 사람들처럼 항상 시골 출신 그대로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서 자신이 권세를 얼마나 가졌건 정치적 업적과 공이 얼마나 대단하건 변함없이 평범한 모습을 지닌 사람을 대영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명사라야 스스로 풍요롭다라는 말도 같은 뜻이므로 더 이상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있은 뒤에 된다는 뜻이다 라는 말이 누구든지 현란함에 미혹되지 말고 과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흔히 말하는 금상첨화를 하지 말고 평담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또 공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 문화의 전통적 입장을 설명합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래 하나라의 예, 즉 하나라의 문화는 오능은지 내가 그것을 말할 수 있다. 기 부족직냐
기나라는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증은 징집할 때도 이징자를 씁니다만 증명하다, 여기서는 이제 증명하다 할 때 정자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언례, 언나라의 예, 언나라의 오능은지 내가 말할 수 있으나 송부족징, 송나라는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문헌 부족고야,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족은 문헌이 족한 거겠죠. 문헌이 충분하다면 즉 오능징지의 내가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자는 우리의 전통 문화는 역사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 온 것으로 역사와 문화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합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는 기원이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돌아온 한 학생이 자기가 읽은 문명의 역정이라는 새로 나온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학생이 말하기를 그 책에는 인류 문화의 역사가 빙하기 이전부터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논술되어 있는데 이 관점은 내가 이전에 말했던 것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사상이나 철학 사상 같은 것은 빙하기 이전에 인류가 멸망될 때 살아남은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전해오는 것이지 결코 지난 빙하기에 새로 생겨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선인들은 옛날부터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전통 문화의 역사를 말하려면 옛 기록에 120만 년, 적게 말해도 12만 년이라 쓰여 있음을 알아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흔히 5천년 문화라고 말하니 이는 겸손한 말입니다. 뜨욱딱하게도 요즘은 5천년이라고도 감히 말하지 못하고 단지 천년 문화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서양 문화에서 역사를 말할 때 걸핏하면 2000년이라고 말하니 우리가 너무 많이 잡아서 말하면 잘못되어 보이는 것 같아서입니다. 고대 역사서에서는 100만여 년이라고 말합니다. 공자는 지금 여기서 세월이 얼마나 되었건 간에 문화란 역사 전통에서 오는 것이므로 하왕조의 문화는 자신이 연구할 수 있지만 기나라의 문화는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나라는 주왕조가 봉한 국가로 하왕조의 후손이 기나라에 봉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인우천, 기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했다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기나라에서 유래한 고사성어입니다. 줄여가지고 기우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는 고대 봉건 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주나라 무왕이 중원을 통일했을 때 그는 자기 집안 사람들만 제후로 봉한 것이 아니라 요, 순, 우탄 같은 분들의 후손들도 다 제후로 봉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왕조의 봉건은 서양의 봉건과는 다릅니다. 더욱이 우리의 봉건 제도를 서양의 봉건 제도와 뒤섞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서양과 중국의 봉건 제도가 다른 제일 큰 거는 이제 서양의 봉건 제도는 영주와 이제 제후가 계약 관계라는 거죠. 계약 관계에서 나라에서 땅을 내주고 영주들은 이제 국가를 호위할 그런 의무를 가지는데 만약에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은 폐기시킬 수 있는 거죠. 계약이니까. 근데 이제 중국의 봉건 제도는 혈연이나 자기 가족들을 봉해서 제후가 되게 하는 거죠. 아니면은 공신들 위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혈연을 바탕으로 한 종법 질서에 의하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인 힘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일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며 자기 집 재부를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서 공자가 말하는 뜻은 기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라의 문화를 살펴본다는 것은 결코 정확하거나 완전하지 않다. 은나라 이후 송나라에서 보관한 문헌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 이 두 제후국이 보유한 조상의 문화는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나라는 하나라를, 송나라는 은나라를 개성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문헌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라나 은나라를 증명할 수 있는 문헌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거죠. 이 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어떤 민족도 자기 선조들의 문화 역사를 중시하지 않는 것은 바로 스스로를 회멸시키는 것이며 후대에 고정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지금 중국이 그렇죠. 문화혁명 때 대부분 많은 역사 자료들을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렸기 때문에 증명할 만한 건덕지가 잘 없다는 거죠. 공자는 기나라 사람들이 조상의 문화 자료를 잘 보존했더라면 그것을 정리할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다 공자의 말을 삽입한 것은 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에는 문화와 예의 관계를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